자, 반장 이 좋대요. 인사 좀 못했어요. 하지 못하니까 부반장 예! 인사 좀 해볼까요? 차렷! 안녕하세요.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역사 수업 21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이제 앞자리 숫자가 2로 바뀌어 있네요. 그죠? 네. 오늘 수업의 주제는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국어 시간에도 배웠고 영어 시간에도 배웠던 윤동주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윤동주를 비롯해가지고 당시에 많은 일제강점기의 문학가, 역사가들이 우리의 문화를 지키고자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의 주제는 바로 뭐냐면요. 민족, 문화, 수호, 운동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문화를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일제강점기를 세 시기로 나눴던 거 기억나죠? 네. 1910년대는 무단통치의 시기였습니다. 깡패였죠? 1920년대에는 무슨 통치? 문화통치였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존중해주는 척을 하면서 뒤통수를 쳤죠. 1930에서 45년은 이제 무슨 통치냐면은 저겁니다. 민족 말살 통치. 이름부터 쌀벌하죠. 근데 저게 뭐 대놓고 사람은 뭐 칼로 찌른다고 총을 쏜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조선 민족의 민족 정신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이해하나요? 그래서 민족 말살 통치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당시에 일본이 중위전쟁을 하게 되면서 군대가 많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인들을 군대를 끌고 가야 됩니다. 근데 걔네들이 솔직히 일본을 위해서 싸우고 싶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안 그래도 전쟁에서 죽으면 개죽음인데 그게 일본을 위한 개죽음이라면 당연히 원치 않겠죠. 그래가지고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조선인들의 뇌를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선인들 머릿속에 있는 조선인이라는 민족의식을 지워버리고 거기에다가 일본인 세 글자를 박아놓으려고 했던 거죠. 그게 바로 민족말살 통치였던 겁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체육대회 때 여러분이 한 번쯤 해봤을 만한 종목입니다. 마치 두 사람이 한 몸이 된 듯한 2인 삼각 경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 사람들 배에 뭔가 글씨가 적혀 있죠? 저거를 한글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내, 선. 내는 일본을 의미합니다. 선은 뭐를 의미할까요? 조선? 그쵸. 조선할 때 선이에요. 자, 그 말인 즉슨 지금 현재 일본과 조선이 하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거를 내선일체라 부릅니다. 일본이 그 당시에 주장했던 게 내선일체예요. 조선 애들아 잘 생각해봐. 너희들 조선과 우리 일본은 한 몸이야. 왜냐면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같은 시민들이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대일본 제국 위에 싸워주지 않을래? 하고 얘네들이 제안을 한 거죠. 일본은 이거를 가열차게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친일파였던 이광수가 이런 말을 했던 거죠. 피와 뼈까지 일본인이 되어야 한다. 심지어 이광수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은 이마에 바늘을 찔렀을 때 거기서 일본인이 피가 흘러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뼛속까지 일본인이 다 돼버렸어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를 암기해야 했냐면은 황국 신민의 서사라는 것을 암기해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황제국가 일본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맹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 맹세가 바로 요겁니다.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국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파야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괴로움을 참고 단련해서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인이 되기를 강요했던 게 그 당시에 일제였던 거죠. 그리고 이거 특히 누구한테 많이 읽히게 하냐면은 얘네들한테 많이 읽게 합니다. 초딩들. 근데 그 당시엔 초딩이라 부르지 않아요. 이 당시엔 뭐라 부르냐면 국민학생들이에요. 국민학생들. 정말 뭐 8살, 9살 다는 애들이 맨날 이거를 주문처럼 읊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될 거 아니에요. 어린애들은. 그거를 일본 애들이 노렸던 겁니다. 일본은 그 당시에 1941년쯤에 이제 그 학교 이름을 바꿔요. 원래는 소학교라 부르는 것을 뭘로 바꾸냐면 국민학교로 바꾸게 되거든요. 근데 이 국민학교 또한 사람들이 추측하기로 야, 이거 사실 국민학교가 아니라 황국신민학교 줄임말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던 거죠. 참고로 여러분은 무슨 학교예요?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바뀐 거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왜냐면 내가 국민학교 세대거든. 그렇습니다. 근데 나도 나중에 초등학교로 바뀌었어. 나도 다니고 있는데 나 그렇게까지 늙진 않았어. 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말이 더 기분 나빠. 자,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이 우리를 엄청나게 탄압을 합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한국 신문은 당연히 내려버리고요. 그리고 한국어를 쓰면 안 돼. 조선인데. 그럼 무슨 말을 써야 돼? 오로지 일본어만 쓸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쓰면은 맞아요. 맞거나 벌금을 내요.
내가 내 나라의 언어를 쓰는데 벌금 내는 나라가 어딨어? 어이가 없지. 거기다가 신사참배도 시켜요. 일본의 신들을 모시는 절을 전국에 세워버리거든. 그런 다음에 그 절을 향해서 머리를 조아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 대체 우리 신도 아닌데 짜증이 나는 거죠. 거기다가 창씨개명이라 해가지고 우리의 이름까지도 일본식으로 뜯어고치려 했잖아. 당시에 일본이 그랬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보같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가지고 뭐를 하게 되냐면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문화를, 우리의 글과 역사 모든 것을 일본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한 사람당 얘기하는 게 2줄을 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짧고 굵게 핵심만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알겠죠? 자, 정리해 봅시다. 자, 먼저 글입니다. 일단은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나라의 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나라의 뿌리로 많이 얘기하는 것 2가지가 바로 글과 역사입니다. 이 2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무슨 학문이라 불렀을까요? 1학기 때 얘기했는데 국어. 야, 다 모르는. 오, 국학. 맞아요, 맞아. 국학입니다, 국학. 국학이 이때도 강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글 같은 경우에는 주시경 선생님이 제자들이 이제 조선어 연구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한글이라는 잡지를 발행하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기념일을 만들게 됩니다. 치잔날 갸가. 거꾸로 하면은 각야날 잔치. 그래가지고 각야날이라는 기념일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게 오늘날의 한글날인 겁니다. 1931년에는 조선어학회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조선어학회는 당시에 맞춤법과 표준어를 제정하고요. 그리고 우리말 큰 사전이라 해서 우리의 말을 정리한 사전을 편찬하고자 노력을 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터졌던 사건이 바로 조선어학회 사건인 거죠. 그 사건을 토대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영화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모이가 되는 거고요. 물론 그 말모이는 실제는 내용이 좀 많이 다르대요. 자, 그렇게 우리의 글을 지키고자 노력을 했고요. 한편 역사 같은 경우에 일본이 또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합니다. 일선동조론이라는 소리를 해요. 일본과 조선이 같은 핏줄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애들이. 사실 핏줄을 따지고 보면은 우리 핏줄의 근본은 너희가 알다시피 당군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일본이 뭐라 얘기하냐면 당군 할아버지도 알고 보면 일본의 많은 신 중에 한 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 이것들이 감히 우리 조상을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이 한 개 더 추가해서 얘기하는 게 조선은 발전하지 못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발전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만 년의 역사를 무시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역사학자들이 뭐라 얘기하겠어요? 아니거든 하면서 이제 팩트로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거를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역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3가지 흐름이 존재합니다. 하나씩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민족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저기 앞에 나와 있는 박은식 선생님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이신데요. 박은식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그 혼이라는 걸 강조해요. 혼. 나라가 빼앗겼어도 우리는 혼만 지키고 있으면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혼이 바로 민족의식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민족의식만 잃지 않는다면 나라를 뺏길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박은식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박은식 선생님은 한국 통사를 해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탈해가는 그 과정까지 역사로 기록을 해놔요. 반면 신채호 선생님은 아예 최근의 역사가 아닌 옛날의 역사에 집중을 합니다. 뭐 고조선 삼국시대 이때의 역사를 재조명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싸우고 강력한 민족인데 일본한테 지배를 받아서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민족주의를 강조했던 게 바로 신채호 선생님이었던 겁니다. 한편으로는 조선학 운동이라 해가지고 안재홍 선생님, 정인보 선생님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을 연구를 해. 근데 특히 조선에 뭘 연구하냐면 실학을 연구합니다. 실학. 정약용, 박지원 같은 실학자들은 나라를 새롭게 발전시키고자 노력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면서 일본한테 반박을 하는 거지. 우리 조선에도 이렇게 나라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한 사람들이 있다. 근데 왜 너희들은 우리가 발전 못하는 역사라고 우리를 까내리고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사회경제사학에서는 백남훈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역사의 발전 단계를 논하게 됩니다. 웬만한 국가들은 모두 다 이제 고대, 중세, 근대의 발전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발전해왔다. 근데 왜 너희는 우리의 발전을 부정하는 거냐. 이렇게 백남훈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이제 3번째로 뭘 얘기할 거 될까요? 글, 역사, 문학을 얘기해야겠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참 아쉬운 점이 친일파로 변절한 문학가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면 1910년대 볼까요? 1910년대에 가장 대표적인 문학가 2명이 누구냐면 이광수, 최난섭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공통점은 친일 행적이 명백하게 있는 사람들인 거죠. 안타깝죠.
1920년대 되면은 이제 사상과 이념을 제외해두고 오로지 순수하게 문학만 추구하려는 그런 순수 문학 그런 게 강조되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그와 반대로 이제 일본에 맞서 싸우려는 저항 문학도 발달하게 됩니다. 그 저항 문학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상화, 한용운, 김소월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중일전쟁 이후에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친일 문학가들을 양성하려 하거든. 일본어로 문학을 쓰고 일본을 찬양하는 문학을 자꾸 쓰게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저항했던 대표적인 두 명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육사와 윤동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점은 이 둘 다 그렇게 저항하다가 결국은 감옥에서 세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안타깝죠. 자, 그분들이 모든 시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중요한 시들을 한 문장씩은 살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볼게요, 한번. 한용운의 니미치몽입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여자를 잃었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것은 나라를 잃은 슬픔을 이제 님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이상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건 좀 더 노골적이에요. 이 시의 첫 문장이 뭐냐면은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렇게 적혀 있거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참 1920년대면 살벌한 때거든 아직.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시를 썼다는 게 대단한 거죠. 이육사는 광야란 시를 썼습니다. 다시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언젠가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라는 희망을 갖고 시를 썼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시인들이 활약을 해줬던 겁니다. 윤동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업 마지막에 얘기해 볼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예술로 넘어갈 거예요. 예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중섭이라고 해서 소를 많이 그린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작품이 이제 백성을 의미한다. 소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연극과 영화에서도 우리가 큰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연극 같은 경우에는 3.1운동 이후에 근대적인 연극을 시도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고요. 그리고 연극으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토월회라고 해서. 토월회에서 연극을 하는데 일제강점기에 핍박받는 백성들이 연기를 하는 거지.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공감을 하면서 아 그렇지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운교의 아리랑,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이겁니다. 이거를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가 매우 극적이에요. 표정만 봐도 알겠죠, 얼마나 극적인지. 이 주인공이 어떤 사연을 갖고 있냐면요, 3.1운동의 여파로 인해서 정신이 미쳐버리게 된 거예요, 이 청년이. 그런데 이 청년의 여동생한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여동생을 친일파 악덕지주가 겁탈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안 그래도 얘가 미쳐있는데 여동생까지 그러니까 더 진짜로 미쳐가지고 그 친일파 악덕지주를 찾아가지고 지금 저거를 찍어내리려는 장면이 저건 겁니다. 영화에서 죽여요. 죽인 다음에 이제 저 남자가 그렇게 외친 거지. 이 나라가 나를 미치게 했다. 뼈가 있는 말이죠. 나는 내가 미치고 싶어서 미친 게 아니라 이 나라의 현실이 나를 미치게 하는 거다. 그렇게 외치고 이제 경찰한테 잡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의 끝에 이제 아리랑 노래가 나오는 거고.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화가 인기를 엄청나게 끌어가지고 심지어 나중에는 일본에서도 상영이 됐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렇습니다. 자, 학습지 보면은 종교단체의 민족운동하고 나와 있죠? 그거는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게요.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운동을 전개하고요.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합니다. 신사참배라 하는 일본의 신들한테 머리를 조아리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개신교 입장에서는 그걸 하기 싫겠죠? 일본의 신들을 안 믿는데 왜 우리가 머리를 조아야 돼? 그러면서 강하게 저항을 하는 겁니다. 깡도 엄청나죠? 천도교는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한용운 선생님을 중심으로 민족 불교 수호운동을 전개합니다. 천주교는 사회 계몽활동을 하고 고아원과 양로원 등 사회사업을 추진하고요. 원불교는 개간과 저축, 허례여색 폐지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대종교 같은 경우에는 나철과 오교가 만든 거거든요. 나철 오교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하나 있지 않아요? 나철과 오교 시험에도 나왔는데 오조감살단. 그 오조감살단을 만든 사람들이 대종교라는 종교도 만들었어요. 이 대종교가 단군 할아버지를 믿는 종교거든. 이 대종교가 그 당시에 중광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이 중광단이 나중에 북로군정서로 바뀌어가지고 청산리 대첩에서 활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윤동주 선생님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얘기하기 전에 일단 그 창씨개명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창씨개명은 정확하게 어떤 걸로 알고 있나요? 정씨 바꾸는 일본어로 바꾸는. 그렇지, 그게 정확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성과 이름이 있잖아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 부를까요? 성명이라 부릅니다. 그죠? 근데 이 성명을 뭘로 바꾸는 거냐면 여기 있는 성을
일본식으로 C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C. C명. 쉽게 얘기해서 우리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성을 뺏어버리고 버려버리고 거기에 일본 성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뿌리를 지워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참 우리는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명 같은 경우에는 뭐 자발적으로 바꾸겠다는데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만 바꾸는 것만 해도 우리가 되게 슬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조선인들은 머리를 씁니다. 우리나라가 좀 풍자와 해악이 문제이잖아. 그래서 랩을 할 때도 펀치라인이 넘쳐나고 그죠? 그래서 당시 일제강점기에 엄청난 펀치라인들이 여기 창씨의 명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어떤 사람은 본인 이름을 이렇게 바꿉니다. 이누쿠소 구라에.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일이지만 사실 뜻은 개똥이나 처먹어라. 신고서에다가 본인 이름을 써가지고 내는데 개똥이나 처먹어라 하면서 내는 거야. 그리고 전병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성을 전농으로 바꾸거든요. 그럼 이름이 뭐가 돼요? 전농병아가 되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일본어로 발음하면은 덴노헤이카가 됩니다. 이게 뭔 뜻이냐? 천황폐하. 이름을 바꿔내는데 내가 바로 천황폐하다 하고 내는 겁니다. 대단하죠? 통과됐을까요? 당연히 안 됐겠지. 자, 그리고 본인 이름을 구로다 규이치로 바꾼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구로다 규이치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그 세로 읽기 알죠? 세로 읽기. 그걸로 읽어야 돼요. 자, 눕혀볼게요. 그리고 두 글자씩 합쳐보자. 요렇게 되죠? 이게 뭔 뜻이냐? 칙쇼. 짐승만도 못한 놈. 나는 이름을 바꿨으니까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하면서 신고서를 내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에 맞서서 나름대로 센스 있게 창씨개명을 반박하고 이랬던 게 우리 조선인들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창씨개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창씨개명을 안 하면은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고 심지어 학교를 가는 것을 막았거든요. 창씨개명 안 하고 학교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만들게 맞아요. 죽어요. 맞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쁜 일을 당해요. 붓을 들고 와,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와봐봐 한 다음에 얼굴에다가 검은색 먹으로 X칠을 하는 거야. 차라리 때리던가. 그리고 그렇게 결국은 그런 차별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인들의 거의 80%가 창씨개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는 누구도 있었냐면 우리가 얘기할 윤동주 선생님도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육사와 윤동주 같은 경우에는 1940년대에 많은 문학가들이 친일파로 변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일본에 맞서서 저항 문학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윤동주 선생님은 살면서 단 한 번도 일본어로 작품을 쓴 적이 없어요. 윤동주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창씨개명 했다 했죠. 그러면은 뭐 창씨개명 다 했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윤동주 선생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창씨개명 했던 사실에 매우 부끄러워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끄러워했던 흔적들이 시로 남아있거든요. 물론 확실하게 뭐 그 부끄러움을 시로 담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시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한 개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별에는 밤이란 시입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부끄러운 이름이라고 나와 있죠. 윤동주는 그 당시에 일본식으로 바꿨던 본인의 이름을 부끄러워했던 겁니다. 이 시 전문을 읽어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와요. 외국 이름도 나오고요, 뭐 친한 사람들 이름도 나오고, 뭐 나중에 뭐 자기가 좋아하는 시인에다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왠지 모르게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 같아. 그러나 한편으로 본인의 바꾼 이름은 뭔가 부끄러워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윤동주를 한 명의 인간으로서 보기 좋은 시가 이 별에는 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작년 사회 수업에서 인권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런 말 한 적이 있거든. 인간답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거라고. 부끄러움을 아니까 반성을 하고 발전하는 게 인간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사람들 말이죠. 일본 정부 위안부 배상 판결 수용 불가 국제법 위반 주장.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부끄러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일본 정부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윤동주 선생님은 안타깝게도 그 감옥에서 1년 7개월 동안 버티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주사를 맞거든요. 의문의 주사를 맞는데 그 주사를 맞았던 윤동주와 송몽규, 윤동주의 친구 송몽규 있었거든요. 둘 다 주사 맞고 얼마 안 돼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추측하기로 아마도 그 주사가 인체 실험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세상을 떠난 건지. 그렇게 윤동주 선생님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나고 광복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6개월만 버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참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광복이라는 빛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시련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가난. 두 번째, 독재.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가난과 독재를 벗어나기 위한 현대사 수업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고생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와, 일제강점기 드디어 끝났다. 아, 드디어 끝났다. 학습지 빈칸 좀 채울까요? 아, 뭔가 기분이 이상하네. 일제강점기 끝나니까. 따는 밤을 새워 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장비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다.